안녕하세요. 법원직국어 박재현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2025년 6월 21일에 치러진 법원직 시험의 해설 영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예비 수험생분들이거나 혹은 이번 시험을 치르신 수험생분들이겠죠. 자, 전자인 예비 수험생들을 위해서 제가 이 법원직국어 시험은 어떤 시험인지 짧게 소개를 해드린 다음에 기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는 법원직국어 시험에 대한 분석이죠. 제가 최근 5개년을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법원직 시험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가 어떤 시험이든 시험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확인을 해야겠죠. 제가 이런 시험 범위를 출제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법원직 국어 시험은 출제 영역, 즉 시험 범위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제가 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문학이죠. 자, 문학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문학은 현대문학이 있고 그 안에 고전문학이 있죠. 또 현대문학, 고전문학 안에서도 시, 소설, 희곡, 수필 이런 총 4가지 갈래를 문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총 8개 갈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안에 다양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게 문학인데, 자, 문학 같은 경우에는 법원직 국어 시험은 총 25문제입니다. 25문제 중에 10문제 이상 정도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많은 문제들이 출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문학입니다. 비문학은 여러분들이 학창시절 모의고사에서 아주 긴 설명하는 글, 과학기술 혹은 인문, 사회, 예술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설명하는 글을 바로 비문학이라고 하는데, 이 비문학도 법원직 시험의 출제 영역이 되죠. 자, 출제 문항수를 보니 한 10문제, 평균 10문제 문학이랑 비슷한 문제 수에 출제가 됩니다. 자, 이번 25년도에서 비문학 길이가 좀 길어져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부족했다라는 수험생들이 계실 텐데, 바로 이 비문학 지문이 그 지문이죠. 마지막에는 문법입니다. 자, 문법도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배웠던 용언, 합성어, 파생어, 암긴 문장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 문법 용어들이 나오는 게 바로 또 법원직 시험의 출제 영역이 되는 거예요. 자, 이 25문제 중에 한 평균 5문제가 출제가 되다가 특정 해에는 문학이나 비문학보다 더 많은 10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총 25문제가 대충 이런 문제의 문항수를 내고 비중을 두고 있다라는 건데, 자, 여러분들이 이 문항수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애는 문학이 많이, 어떤 애는 문법이 많이, 어떤 애는 또 비문학이 많이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법원직 국어 시험의 특징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수험 전략을 짜야 되는지 더 중요한 얘기를 지금부터 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기출 분석을 통한 출제 요소 학습.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모든 시험은 기출 문제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수업 시간에 다루고 있는 국어 자신감, 이 법원직 수험생들을 위한 최적화된 교재입니다. 그 교재 안에 이 총 한 13개년 정도의 기출 문제를 출제 요소랑 같이 이렇게 예시로 들으면서 바로 집필한 교재입니다. 그 교재 안에 있는 내용들이 바로 출제 요소가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출제 요소를 가지고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자, 두 번째는 넘치지 않게, 그러나 부족하지도 않게. 자, 법원직 국어 시험은 국어는 총 8과목 중에 한 과목이라는 걸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국어만 이게 3시간, 4시간,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넘치지 않게, 그렇지만 부족하지도 않게 여러분들에게 수험 전략을 잘 짜드려야 되는 게 저의 몫이겠죠. 자, 그래서 당연히 부족하진 않습니다. 이 교재 안에 13개년의 어떤 출제 요소들 그리고 연습 문제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 2순환 안에 법원직 시험이 어떤 시험이고 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출제 요소를 다 학습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아주 중요한 학습 전략이 되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변별력 높은 영역의 방어력을 키워야 되는 거겠죠. 자, 모의고사를 쳐보면 여러분들이 문법이나 고전문학에서 오답률이 높아요. 그럼 대부분 수험생들이 그렇다라는 건 이런 문제들이 변별력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출제 요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려워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1순환부터 4순환까지 어려워하는 수험생들이 없게끔 기초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기초적인 문제부터 해서 좀 높은 수준으로 출제가 될 수도 있는 문제들까지 해서 이 방어력을 높여드립니다. 무한 반복시켜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복습 자료와 압축 자료를 통한 효율적 학습. 자, 이런 과정들을 키우기 위해서 제가 법원직 수험생들에게 아주 최적화된 복습 자료를 꾸준히 나눠드립니다. 이 자료가 도움되었다라는 수험생들이 아주 많은데 이 복습 자료를 통해서 이 2번을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너무 넘치지도 않게, 그렇지만 절대 부족하지도 않게끔 복습 자료를 나눠드리고, 또 이 방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압축 자료 꼭 필요한,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보세요 하는 뭐 주제별 시조 여러분들이 어려워합니다. 근데 주제별로 묶어서 이런 시조들은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 이 주제 안에 이런 시조들이 있죠 라는 대표 시조들을 또 자료를 나눠드리고, 또 이제 문법 같은 경우에도 마무리 특강,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에게 알차게 방어력을 높이는 압축 자료를 드립니다. 자, 그래야 여러분들이 법원직 시험 안에서 국어 과목을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법원직 국어 시험에 대한 소개와 그 다음에 수험 전략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부터는 바로 또 기출문제에 이어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원직 시험 올해는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볼 텐데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를 프린트 하셔서 가지고 계시면 저랑 같이 화면으로 같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제가 아까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출제 영역이 문학 영역이죠. 문학 중에서 현대 소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동백꽃, 중학교 교과서에 실려있는 아주 쉬운 작품이 출제가 되었어요. 김유정 소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강조를 많이 하고 모의고사에도 출제를 많이 하는 대한민국 대표, 한국문학의 대표 어떤 작가라고 보시면 돼요. 일제강점기 이 농촌사회의 모순을 아주 해학적으로 다루고 있는 작가죠. 여러분들이 많이 수업 시간에 제가 강조를 했던 작가입니다. 자, 문제 유형을 보자면 첫 번째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해서 서술자, 시점. 자, 시점이라는 것도 출제 요소가 돼요. 법원직 국어시험에 실려 있습니다. 시점에 대해서 이렇게 4가지로 나눠서 이 시점을 어떻게 작품 안에서 찾아내는가라는 게 바로 수험 전략이겠죠. 자, 그래서 시점에 관한 것에 대한 문제였고, 2번은 서술상 특징. 자, 소설이 문제가 나오면 서술상 특징, 즉 표현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 뒤에 장면을 이해하는 장면 일치 문제가 나와요. 자, 마찬가지로 나왔죠.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면 선지를 보니 역순행적 구성 혹은 뭐 대화나 행동 묘사, 그다음에 감각적 묘사와 의성어의 활용, 또 병렬적 진행,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병렬하여.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문학 용어가 되고, 이런 것들을 아는 게 바로 출제 요소를 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수업 시간에 다 제가 설명을 드리고, 어떤 장면에서 이런 서술상 특징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설명도 드리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특정 내용에 대해서 이제 비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용 문제겠죠. 자, 이 안에서도 뭐 묘사, 색채, 이미지, 비유적 표현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문학에서 꼭 알아야 되는 출제 요소가 들어가 있는 개념어들이겠죠. 자, 4번은 장면 일치 문제. 이 안에서 인물들의 어떤 행동 혹은 대화를 통해서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 의도를 파악하는 장면 문제였어요. 자, 5번은 보기 문제죠. 자, 문학에서 제가 보기가 들어가 있는 문제는 보기를 가장 먼저 읽은 다음에 보기를 참고해서 작품을 감상하는 게 문제 푸는 순서다라고 문제풀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순환에서부터 문제풀이가 시작되죠. 그때 제가 늘 귀가 따갑게 진모에서 진도별 모의고사에서 문제풀이 순서로 정해드리는 거예요. 자,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당연히 보기를 먼저 읽고, 그러면 우리도 순서에 맞게끔 작품을 읽어보겠습니다. 동백꽃에서 이야기의 갈등을 해학적으로 풀어나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장치는 둔하고 어리숙한 인물로 설정된 서술자이다. 서술자가 둔하고 어리석은 인물이다라고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 거죠. 상대적으로 영악한 점순이가 벌이는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나가, 자, 엉뚱하게 반응하는 데에서 작품의 해악성이 두드러진다. 그러면 나의 성격과 점순이의 성격, 인물의 성격을 먼저 제시해 준다는 건 우리가 소설을 이해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는 정보겠죠. 나는 어리숙하고 엉뚱한 인물이고, 점순이는 영악한 인물이구나. 인물의 대조, 그 안에서 해악성이 두드러지는구나. 자, 이런 행동은
독자에게 웃음을 유발함과 동시에 긴장감을 완화하며 독자가 웃음 속에서 계층 간 갈등과 같은 당대의 사회적 현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한다. 저 인물의 어떤 모습을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계층 간 갈등을 이렇게 웃음 속으로 이렇게 승화시키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악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동백꽃은 알고 있는 분들도 많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동백꽃이란 작품을 설명한다기보다는 기출풀이 해설 영상이니까, 즉 문제풀이 해설 영상이니까 이런 긴 소설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읽어야 되는지 제가 짧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물 파악이에요. 자, 어떤 인물들이 나와서 대화와 행동하는 게 그게 바로 사건이 되는 거니까 인물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보기에서 나랑 점순이란 인물의 성격은 이미 파악됐으니까 우린 빠르게 소설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장면의 전환을 파악하는 겁니다. 장면이 전환된다라는 거는 인물들이 처한 공간이 바뀐다거나 혹은 시간이 바뀌면은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이 장면이 잦은 변화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소설을 좀 이해하는데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바로 올해 나왔던 정을선전이라는 고전소설이 좀 장면이 많이 바뀌어서 인물도 다양하고 장면이 바뀌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선생님 좀 어려웠어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동백꽃 같은 경우에는 인물도 점순이와 나밖에 나오지 않았고 장면도 한 번 정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장면, 시간 혹은 공간이 바뀔 때마다 여러분들이 좀 표시를 해가면서 읽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오늘이란 시간, 또 우리 수탉이 막 쪼였다. 내가 점심을 먹고 나무를 하러 갈 양으로 나올 때였다라고 해서 나라는 인물이 나왔습니다. 자, 나라는 인물이 나오면 작품 속의 서술자, 지금 작품을 들려주는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을 우리는 소설에서 서술자라고 하는데, 나는이라는 진술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작품 속에 있는 인물이 내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의 서술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시점을 어떤 시점이라고 하죠? 1인칭 시점이라고 하죠. 내가 점심을 먹고 나무를 하러 갈 양으로 나올 때쯤이었다. 자, 우리 수탉이 막 쪼이고 있었죠. 산으로 올라서려니까 등 뒤에서 푸드득푸드득하고 닭의 횟소리가 야단이다. 깜짝 놀라보니 아니나 다를까 두 놈이 얼리었다. 자, 두 놈이 붙어서 막 닭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점순내 수탉. 자, 괄호 안에 수탉은 대강이가 크고 똑 오소리같이 실팍하게 생긴 놈이 덩어리 작은 우리 수탉을 함부로 해대는 것이다. 자, 그래서 점순이의 수탉이 훨씬 더 크고 우리의 수탉은 훨씬 작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크기의 차이를 설명해 주고 있죠. 그것도 그냥 해대는 것이 아니라 푸드덕하고 면두를 쪼고 물러섰다가 좀 사이를 두고 또 푸드덕하고 모가지를 쏘았다. 이렇게 멋을 부려가며 여지없이 닦아놓는다. 그러면 이 못생긴 것은 쪼일 적마다 주둥이로 땅을 받으며 그 비명이 킥킥할 뿐이다. 물론 미처 아물지도 않은 면두를 또 쪼여 붉은 선녀는 뚝뚝 떨어진다. 자, 어때요 여러분? 그냥 닭싸움을 했다라고 하면 될 것을 닭싸움의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묘사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닭이 싸우는 장면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런 묘사를 하면 우리는 마치 닭 싸우는 장면을 우리가 눈앞에 보는 것처럼 자세히 볼 수 있으니까 생동감이 부여가 되겠죠. 자, 그래서 묘사를 통해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걸 가만히 내려다보자니 내 대강이가 터져서 피가 흐르는 것 같이 두 눈에서 불이 번쩍 난다. 나는 지게 막대기를 메고 달려들어 점순의 닭을 후려칠까 하다가 생각을 고쳐 헛매질로 떼어만 놓았다. 그래서 당연히 화가 나겠죠. 내 닭이 지금 당하고 있는데 당연히 후려치고 싶지만은 내가 참는 모습이 나타나요. 이번에도 점순이가 쌈을 붙여놨을 것이다. 바짝바짝 내 기를 올리느라고 그랬음에 틀림없다. 일부러 그랬을 거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죠. 고놈의 계집애가 요새로 들어선지 왜 나를 못 먹겠다고 그렇게 아른정거리는지 모르겠다. 왜 나한테 자꾸 이렇게 시비를 붙이는지 모르겠다라는 건 좀 어리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인물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흘 전 감자 조각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은 없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먼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뒤에서부터 이제 감자 에피소드가 나요. 동백꽃에서 아주 중요한 소재죠. 감자. 자, 이 감자와 관련된 사건이 전개됩니다. 우리가 소설에서 현재에서 과거의 사건으로 시간이 돌아가서 과거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 이거 알아야 되는 출제 요소, 문학 개념어입니다. 어떤 구성? 역순행적 구성입니다. 그래서 뒤에부터는 이제 감자 사건이 나오는데 이 소설은 그래서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는 게 특징이죠. 자, 법원직 시험 김유정의 봄봄이라는 소설, 이 동백꽃의 전편인 봄봄이라는 소설에서도 후속작이죠. 봄봄이라는 소설에서도 어떤 것을 물었냐면 시간이 왔다 갔다 해요. 그 진술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시간의 순서에 따라 사건을 배열하는 게 바로 법원직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자, 나흘 전 감자 사건을 이제 펼치고 있어요. 계집애가 나무를 캐러 가면 갔지. 나 울타리를 영대 쌩이질하는 것은 다 뭐다?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가지고 등 뒤로 오면서 얘 너 혼자만 일하니? 하고 나에게 괜히 무심하게 말을 걸어요. 자, 이 독자인 우리들은 이 점순이가 왜 나에게 자꾸 말을 걸고 관심을 보이는지 알 수 있죠. 어떤 심리일까요? 호감이 있다라는 표현이겠죠. 긴치 않은 수작을 하는 것이다. 어제까지도 저와 난 이야기도 잘 않고 서로 만나본 척 만척하고 이렇게 점잖게 지내던 터이 엄마 오늘도 갑작스럽게 대견해졌으면 웬일인가? 항차 망하지만한 새끼가 남 일하는 건 놈 보고 그럼 혼자 하지 때로 하니? 라고 이렇게 나는 퉁명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 일하기 좋니? 또는 한여름이나 되거든 하지 벌써 울타리를 하니 자꾸 이렇게 옆에서 잔소리하고 말을 거는 거. 우리는 어떤 심인지 알죠, 여러분? 잔소리를 두루 늘어놓다가 남이 들을까봐 손으로 틀어막고는 그 속에서 깔깔댄다. 아주 영악하고 좀 깜찍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로 웃을 것도 없는데 날씨가 풀리더니 이놈의 계집애가 미쳤나고 의심하였다. 나는 이 애가 왜 자꾸 나한테 말을 거는지 일하는데 귀찮게 왜 이런지 몰라요. 어리석다기보다는 좀 우둔한, 좀 둔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게다가 조금 뒤에는 그 찌개를 할금할금 돌아다보더니 행주치마의 속으로 꼈던 바른 손을 뽑아서 나의 턱 밑으로 불쑥 내미는 것이다. 무엇을 주죠? 감자를 줘요. 자, 감자를 주면서 점순이가 이런 말을 하죠. 네 집엔 이거 없지. 아주 중요한 대화입니다. 자, 그냥 주면 되는데 너희 집엔 이거 없지라는 건 상대를 좀 무시하는 말이죠. 자, 그러면서 너 본감자가 맛있단다 라고 얘기해요. 내가 기분이 나쁘겠죠. 네 집엔 이거 없지라고 무시했으니까. 그래서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라고 해서 자존심이 상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돌리려 하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너머로 쑥 밀어버렸다.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었고 그뿐만 아니라 새근새근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 자, 나는 호의를 가지고 감자를 줬는데 이 호의를 몰라주니까 또 점순이 또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화가 나서 쌕쌕거리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자, 그때서야 왜 이러지라고 돌아왔다 보니 나는 참으로 놀랐다. 우리가 이 동리에 들어온 것은 근 3년째 되어오지만 여지껏 까무잡잡한 점순이의 얼굴이 이렇게까지 홍단무처럼 빨개진 법이 없었다. 점순이의 얼굴색 변화를 통해서 지금 매우 화가 났고 부끄럽고 화가 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눈에 독을 올리고 쏘아보더니 막 눈물까지 흘리는 거예요. 자, 어쩌다 동리 어른이 너 얼른 시집가야지 하고 웃으면 냠냠하세요. 갈 때 되면 어련히 가라고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좀 어린하지만 좀 야근 구석이 있는 점순이지만 그 당시에는 완전히 눈물을 보이고 막 모질게 후려 세리고 달아날지언정 그런데 고약한 꼴을 보고 분하다고 자, 다시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받는 점순이었다. 본시 부끄러움을 타는 계집애도 아니거니와 또한 분하다고 눈에 눈물을 보일 얼병이도 아니다. 그럴 애가 아닌데 지금 내 앞에서 이런 말 한마디에 눈물을 보니까 난 좀 이상하다라고 아직까지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 자, 그리고 밑에 좀 스킵을 하고 볼게요. 서로 주는 감자를 안 받아 먹은 것이 실례라 하면 주면 그냥 주었지. 네 집에 이거 없지. 이건 뭐냐. 나는 자존심 상한다. 왜냐면 자, 왜 그런지 뒤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와 집이 없어서 곤란으로 지낼 때 집터를 빌리고 그 위에 집을 또 짓도록 마련해 준 것도 점순이네 호의였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농사 지을 때 양식이 딸리면 점순이한테 가서 부지런히 구워다 먹으면서 인품 그런 집은 다시 없으리라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곤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17씩이나 된 것들이 수근수근하고 붙어다니면 동리의 소문이 사납다고 주의를 시켜준 것도 또 어머니였다. 왜냐하면 내가 점순이하고 일을 저질렀다가는 점순네가 노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땅도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하면 안 되는 까닭이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점순이네 덕에 이렇게 밥을 먹고 산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일제강점기의 농촌 사회는 계급 구조가 있었다라는 거 제가 수업 시간에 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회적 배경을 좀 알아야지 이 시대적 배경의 소설을 좀 이해할 수가 있죠. 자, 땅을 가진 지주가 있고 그 지주들의 땅을 관리하는 마름들이 있고 또 땅이 없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남의 땅을 부쳐먹고 사는 소장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소장농집 아들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점순이는 그 땅을 관리하는 마름집 딸입니다. 어쨌든 농촌사회 계급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여기까지 읽고 그런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시점. 자, 시점 여러분 어땠어요?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 들려주는 사람이 있었죠. 나라는 인물이 있었고 나라는 인물이 다른 인물들을 관찰하는 내용이 아니라 내가 그 사건의 중심 인물이 되어서 지금 내 내면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누가 주인공일까요? 내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그래서 선택지 4번 이야기 속 서술자가 직접 경험한 사건과 그에 대한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 바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동의팀 여러분들 고르는데 전혀 어렵지 않을 겁니다. 바로 주는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여러분들 고르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 윗글에 들어간 서술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역순행적 구성을 통해 인물이 겪는 갈등의 원인을 밝히고 있다. 그죠? 그 감자 사건을 통해서 지금 갈등의 원인, 감자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갈등이 시작되었죠. 맞습니다. 2번 대화와 행동 묘사를 통해 인물 간의 심리적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다. 자, 어떻게 말했고 대화 당연히 있었죠. 어떻게 행동했다라는 거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심리적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다. 맞습니다. 3번에 감각적 묘사와 의성어의 활용을 통해 장면의 생동감을 높이고 있다. 아까 닭싸움 장면에서 어떻게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닭의 모습 모양을 어떤 식으로 생겼다라는 거 아주 감각적 묘사가 있었죠. 그다음에 푸드덕푸드덕 거렸다라는 의성어의 활용을 통해서 장면이 훨씬 더 생동감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4번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병렬하여 생동감 있게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다. 자, 이 선지 제가 문학에서 자주 나오는 선지인데 틀린 선지로 자주 나온다. 제가 문제 풀이 때 이렇게 일부러 많이 보여드렸던 선지예요. 동시에 사건이 진행되려면 이 시간에 내가 만약에 감자를 먹고 있는 감자의 사건이 있었다면은 그 같은 시간에 우리 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해서 동시에 사건이 진행되는 병렬적 구성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소설은 아주 드물게 나오는 소설인데 선지에는 자주 나와요. 틀린 선지로 많이 나옵니다. 자, 어쨌든 4번이 정답이라는 거 동의팀 여러분들은 아주 반갑게 문제를 푸셨을 것 같습니다. 자, 3번은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특정 장면 혹은 특정 서술 부분에 있는 표현을 한번 비교해 보는 거겠죠. 자, 아까 기억 부분은 점순이네 수탉과 우리 수탉을 비교하는 내용이었어요. 이 어떤 우리 집의 어떤 위축감을 우리 수탉은 되게 작았다, 점순이는 컸다라고 어떤 우리 집안에 대한 위축감, 내가 느끼는 위축감을 수탉의 크기로 비교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니은에서는 점순이가 까무잡잡한 얼굴이 빨갛게 변했다라는 장면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보겠습니다. 자, 1번에 기억은 수탉의 대조적인 외양 묘사를 통해 점순이와 나 사이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맞죠? 어떤 계급의 차이를 수탉의 크기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번에 니은은 색채 이미지를 대조적으로 활용하여 인물의 감정적 동요를 감각적으로 형성하고 있다. 그죠? 까무잡잡한 얼굴이 빨갛게 홍나무처럼 변했다라는 건 색채의 대조, 감정적 동요 맞습니다. 3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대상의 외양적 특성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자, 아까 기억에서도 뭐뭐처럼이라는 비유적 표현 드러나 있었죠. 오소리 같이 실팍하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니은에서도 있었습니다. 홍당무처럼 이런 것들 비유적인 표현 맞습니다. 4번에 기억은 수탉에 대한 객관적 묘사. 자, 이런 비유적 표현이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객관적 묘사보다는 주관적으로 내가 인식하는 부분이겠죠. 니은은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주관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점순이는 이렇게 새빨개진 법이 없었다라고 해서 이건 내가 주관적으로 묘사하는 부분이 맞겠죠. 자, 그래서 객관적 앞에 부분에 수탉에 대한 객관적 묘사가 틀렸다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4번이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에 점순이는 나에게 감자를 건넨 행동을 통해서 자, 이런 행동이 어떤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이게 바로 소설에서 인물의 대화 행동에 대한 밑줄 혹은 이런 장면 문제로 많이 나오죠. 자, 우리가 나에게 감자를 건넨 행동은 마음을 표현하려는 거. 우리가 성인이 된 독자라면은 당연히 이 부분을 가지고 알 수 있겠죠. 2번에 나는 점순네 수탉이 자신의 수탉을 괴롭히는 것은 점순이가 의도적으로 조장했다고 확신하고 있다. 아까 부분에 나왔습니다. 일부러 싸움을 붙여놨을 것이다. 이런 장면이 바로 맞는 선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3번에 나의 가족은 점순네 집안의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어. 맞죠? 둘 사이의 관계가 발전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아니죠. 어머니가 오히려 조심수근수근 된다.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면 안 된다. 조심시키고 있는 서술을 통해서 긍정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조심시키고 있다.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3번이 틀렸습니다. 4번에 나는 네 집에 이가 없지라는 점순이의 말을 자기네 집이 잘 사는 것을 생색내는 것으로 받아들여 기분이 상했다. 자, 이 말 때문에 나는 점순이의 호의를 알지도 못하고 그냥 자존심이 상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4번은 맞습니다. 자, 그럼 5번에 보기 바탕으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에 계속 자신을 괴롭히는 점순이의 의도를 알아채지 못하고 왜 나를 못 먹겠다고 아령거리지 모르겠다라고 표현한 것은 서술자인 나의 둔감함을 드러내어 웃음을 유발한다. 맞죠? 아까 보기에서 이런 어리숙한 인물의 모습이 또 해학적인 부분이다라고 설명했었죠. 맞습니다. 2번에 나가 점순이에게 그럼 혼자 하지 때로 하니?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것은 내면의 호감을 계층의식으로 인해 억누르는 서술자의 어리숙함을 드러내 웃음을 유발한다. 자, 일부러 내가 호감을 억누른다라는 게 아니라 얘는 어리숙하니까
호감을 내가 지금 호감을 느끼고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혼자 하지 때로 아니라는 거는 괜히 나한테 왜 말을 걸어 눈치가 없는 나죠. 그래서 호감을 억누른다라는 것은 인물의 성격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라는 거죠.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죠. 2번이 틀렸습니다. 3번에 점순이의 감자 선물을 거절하면서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라고 무뚝뚝하게 대응하는 장면은 어떻게 해석해 볼까요? 점순이의 호의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서술자의 엉뚱한 반응. 자, 보기에 나온 장면 설명이 드러난 장면 맞죠? 4번에 점순의 수탉을 후려칠까 하다가 생각을 고쳐먹고 헛매지만 떼어만 놓는 장면은 나와 점순의 집안 사이의 계층 차이라는 당대 사회적 제약의 영향을 받는 서술자의 모습. 그죠?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거. 그 점순의 수탉마저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모습은 이 계층 차이에서 오는 어떤 위축감을 보여주고 있는 서술자의 모습이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동백꽃에 실려있는 네 문제는 어렵지 않았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주는 문제다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어렵지 않은 현대소설 네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은 문법 문제죠. 자, 이렇게 법원직 국어시험 문제에서는 문법 문제는 보기 안에 설명을 해준 다음에 이 내용을 근거로 추론하는 문제들이 바로 문법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리 다 대비를 해놔야겠죠. 이 보기 안에 있는 내용은 나의 지식이거나 아니면 문제를 풀어봤던 문제들이어야 됩니다. 자, 이번 법원직 국어시험에서 문법 문제는 이 알차게 수험생활을 잘 준비했던 출제 요소들을 다 잘 학습했던 수험생이라면은 문법 문제는 좀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이 6번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음절 끝소리 규칙, 제가 마무리 특강 때도 엄청 첫 번째로 강조했던 음절 끝소리 규칙이 나오면은 뒤에 연음이 될 때와 또 뒤에 실제 형태소가 왔을 때 연음되지 않고 음절 끝소리 규칙 적용된 다음에 연음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구별하시라라고 강조를 했는데 바로 첫 번째 문법 문제로 나왔죠. 자, 하나의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세소가 결합할 경우 받침을 그대로 옮겨 음절의 초성으로 발음하는 모습, 이거 우리가 연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연음이라고 한다. 만약에 그런데 받침을 가진 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온다면은 여러분 너무 쉽게 푸셨겠죠. 그때는 받침이 대표음으로 바뀐 후에 음절의 초성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자, 이게 받침이 대표음으로 바뀐다. 음절 끝소리 규칙. 자, 대부분의 말들은 이 두 원칙을 따르지만 이 원칙을 따르지 않는 예외인 경우도 있다. 자, 이 두 가지 경우가 아닌 경우를 고르면 되겠죠. 자, 그러면 기억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금 받침 뒤에 어떤 말이 와야 돼요? 받침 뒤에 형식 형태소. 자, 형식 형태소. 자음으로 끝나는 말 받침 뒤에 으로, 이 같은 경우에는 다 조사입니다. 실질적 의미가 없어요. 모음으로 시작하고 형식 형태소. 자, 그러면 기억 같은 경우에는 다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1번 1, 2, 3, 4가 다 앞으로, 무릎이, 꽃을, 부엌이라고 해서 다 받침이 그대로 연임이 돼요. 그러면 이제 니은에서 구별이 되겠죠. 자, 그러면 받침 있는 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왔는데 이번에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태소가 와야 돼요. 그러면 없다 같은 경우에 해당되겠죠. 얼굴도 해당됩니다. 어미도 해당됩니다. 음은 어때요? 음은 접사죠. 음 자체는 말 웃다라는 동사를 명사로 만들어주는 명사 파생 전미사입니다. 그래서 얘는 선지가 하나 제외가 되는 거예요. 자, 없다, 얼굴, 어미 같은 경우에는 맛이라는 앞에 있는 받침이 대표, 맛, 디귿으로 바뀐 다음에 맛없다가 되는 거겠죠. 옆 얼굴도 옆얼굴이 아니라 옆 비읍으로 대표음으로 교체가 된다면 옆얼굴이 되겠죠. 젖어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디귿으로 교체된 다음에 젖어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니은은 1, 2, 3번이 다 맞다라는 거죠. 자, 그럼 디귿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원리가 아닌 걸 골라야 되는데 웃어른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여러분? 웃 받침 뒤에 어른이 이때 어는 실질 형태소죠. 그러니까 니은에 해당한 예시이기 때문에 얘는 예외가 아니겠죠. 우더른이라고 했죠. 대표음 디귿으로 바뀐 다음에 연음이 되는 우더른. 덮이다 같은 경우에는 자, 이는 접사입니다. 그래서 덮이다. 피읍이 바로 연음이 되는 겁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예시가 되겠죠. 자, 그럼 조음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히읗이 뒤에 연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대표음으로 바뀌지도 않아요. 그런데 발음할 때 조은이라고 히읗 탈락. 우리 음운 변동에서 탈락 규칙 중에
자음 히읗은 뒤에 모음이었을 때 조흔 발음하기 어렵다. 그래서 조은 히읗이 탈락되죠. 자, 이 탈락되는 경우는 기역과 니은이 아니라 예외적인 규정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답이 바로 1번이었습니다. 자, 동의팀 여러분들 당연히 쉽게 맞추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7번 문제. 그 다음 문제도 문법 문제인데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도 난이도 하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이 관형사와 관형어를 구별하는 거는 교재에도 실려있고 제가 엄청 강조를 많이 했던 부분이죠. 출제자들은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내용을 가지고 출제를 합니다. 그게 바로 관형사와 관형어를 구별하는 건데 기출문제에도 출제가 한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하게 기출문제 변형 문제로 거의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자, 관형사에 대해서 보기 1번에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보기 2에 밑줄을 다 그어놓고 각각의 어떤 관형사인지를 묻는 건데 1번부터 보겠습니다. A는 공원을 꾸며주는 지시관형사이다. 자, 이, 그, 저가 뒤에 있는 체언을 수식하면은 우리가 관형사인데 지시하는 지시관형사다라고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를 많이 드리죠. 그런데 뭐 이는 이렇게 뒤에 조사가 붙어 있으면 얘는 대명사. 그래서 형태가 같은 지시 대명사와 지시 관형사를 구별하세요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 공원 어때요? 공원을 꾸며주는 품사니까 당연히 관형사가 맞겠죠. 맞습니다. 자, B는 어때요? 새 동상이 생겼어. 자, 새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관형사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농담 삼아 새 신발, 뭐 새 가방, 새 옷. 새는 대한민국 대표 관형사죠. 그래서 새는 체언인 동사의 상태를 나타낸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게 못 보던 동상이 2개나 생겼네. 자, 관형사 중에 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관형사, 수관형사죠. 그래서 수사랑 구별하는 거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를 많이 했었죠. 자, 수량을 나타내는 수관형사 맞습니다. 뒤에 개라는 의존 명사를 수식하고 있죠. 자, D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 성상 관형사이다. 자, 예쁜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여러분, 너무 기출문제랑 거의 똑같이 나왔죠. 예쁜은 단어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쁜이라는 단어는 원래 어떤 기본형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예쁜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어떻게 기본형이 나올까? 예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쁘다라는 단어는 품사가 뭐죠? 뭐뭐 하다로 끝났으니까 동사 아니면 형용사인데 얘는 동작성이 아니라 상태를 나타내니까 형용사가 되겠죠. 자, 형용사가 이렇게 뒤에 있는 천사라는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예쁜이라고 활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형태만 바꾸는 경우에는 동사나 형용사가 형태만 바꿨을 경우에는 품사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냥 기능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얘의 단어의 종류는 관형사가 된 게 아니라 그대로 형용사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성상 관형사다라고 했다라는 거 틀렸습니다. 자, 물론 문장 성분으로 보자면 예쁘는 관형어라는 문장 성분은 맞아요. 즉 기능은 체언을 꾸미고 있지만은 이 단어의 종류는 관형사가 아니라 형용사다라고 보셔야겠죠. 기출문제 똑같이 나왔어요. 자, 이거 다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8번은 갑자기 중세국어 나왔죠. 중세국어. 자, 보기를 참고해 중세국어를 이해한다고 할 때 기역과 니은의 사례로 가장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 보기에 뭐래요? 모음조화. 제가 올해 아주 동행팀 모의고사 칠 때 아주 강조했던 부분이 여러분 이 모음조화를 구별하는 문제 중세국어에서 아직 나오지 않은 아주 귀한 출제 영역입니다. 이거 꼭 알고 가셔야 돼요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오답률이 높아서 제가 똑같은 문제를 한 번 더 출제했던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출제 그 정답률이 좀 올라가지고 여러분 이제 좀 아시겠네요라고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모음조화는 이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어떤 또 약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출제 요소예요. 그래서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이 있다. 모음에도 기운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양성모음은 제가 작고 좀 가볍고 밝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모음이 양성모음이다. 와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래서 아래아랑 오랑 아가 양성모음이었고 음성모음은 좀 크고 무겁고 그런 어두운 느낌을 가지고 있는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모음이 음성모음입니다. 그래서 워 제가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으랑 우어가 음성모음이었어요. 자, 그래서 모음조화라는 거는 중세에는 이런 양성은 양성모음끼리 같이 쓰고 음성은 음성모음끼리 같이 쓰는 즉 모음끼리 서로 조화롭게 같이 붙여 쓰는
걸 모음조화라고 하는데 그걸 바로 설명하고 있는 게 복입니다. 모음조화는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어울리고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리는 현상이다. 그래서 중세에서는 현대국어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잘 지켜졌습니다. 현대국어도 물론 모음조화를 잘 지켜지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현대로 오면서 어떤 파괴되고 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중세가 훨씬 더 잘 지켜지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자, 그러면은 이 모음을 그냥 찾아서 고르면 돼요. 양성끼리 잘 어울리는 조합을 찾으면 자, 아래아 뒤에 아래아가 쓰인 의가 쓰였어요. 얘는 양성 모음끼리 쓴 겁니다. 자, 중세는 사람이란 아로 끝나는 체언 뒤에 또 아로 끝나는 조사가 왔죠. 양성끼리 잘 쓴 거예요. 자, 근데 우 뒤에 어가 왔어요. 자, 그러면 음성 모음이니까 3번은 틀렸죠. 4번도 우랑 의가 왔어요. 자, 음성 틀렸습니다. 자, 그럼 1번, 2번 중에 답이 되겠죠. 자, 2번이 음성끼리 온 경우여야 되는데 아 뒤에 이가 왔어요. 자, 그 뒤에 은이. 자, 아 뒤에 플러스 은 이렇게 되겠죠. 연음이 됐으니까. 오 뒤에 아가 왔으니 이건 뭐예요? 양성이죠. 양성. 근데 2번은 어때요? 꿈이라는 우 뒤에 플러스 애가 온 경우입니다. 그래서 음성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또 어 계열도 음성 계열입니다. 그래서 어 계열도 음성이니까 음성 뒤에 음성이었으니까 바로 답이 2번이 되는 거겠죠. 자, 이것도 우리 동의팀 여러분들은 이거 모의고사 변형 문제인데 라고 싶으실 정도로 많이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출제 요소죠. 모음조화 잘 맞추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전 소설이에요. 제가 아까 출제 영역에서 고전 문학도 출제가 되는데 그 안에 이제 고전 소설. 아까 동백꽃은 현대 소설이라고 봤다면 이 정을성전은 고전 소설이 되겠죠. 자, 고전 소설도 제가 교재에서 아주 탄탄하게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 고전 소설은 주제별로 제가 수업을 쫙 이제 작품을 정리를 하는데 이 고전 소설을 선생님 어려워요. 판타지 같아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더 풍자 소설, 애정 소설, 영웅 소설, 또 군담 소설 이런 식으로 신화부터 조선 후기의 풍자 소설까지 주제별로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다 묶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런 주제별로 돌아가면서 제가 모의고사에서 출제를 해요.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할 기회를 드립니다.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 고전 소설은 솔직히 고전 소설은 한동안 출제가 잘 되지 않았어요. 산문 중에서는 고전 수필이 출제가 되고 대부분 고전 시가 시조나 고려 가요나 가사 이런 부분이 출제가 되다가 몇 년 만에 아주 오랜만에 고전 소설이 출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전 영역을 다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모의고사에는 고전 소설을 늘 이렇게 거의 빠짐없이 출제를 했었어요. 그래서 동행팀 여러분들은 고전소설 우리가 평소에 좀 읽었던 주제나 혹은 방식대로 읽으셨으면은 그렇게 낯설게 다가오진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정을선 중에 어떤 특정 장면을 당연히 수록을 했겠죠. 근데 장면 변화가 좀 많았고 인물이 좀 많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앞에 동백꽃보다 여러분들이 읽는데 훨씬 더 시간은 많이 걸렸을 거고 꽤나 높은 집중력을 요했을 겁니다. 문제 유형부터 한번 볼게요. 자, 9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아까 현대소설도 마찬가지고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표현상 특징 혹은 문학 개념화가 들어가 있는 내용 전개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형식과 관련된 문제가 하나 나오고 또 뒤에 보면은 유부인은 금섬은 이런 식으로 인물의 어떤 행동 심리를 통해서 장면을 파악하는 내용상 특징 묻는 문제. 그다음에 11번 같은 경우에는 인물의 대화가 많은 경우에는 현대소설 중에 읽다 보면은 말하기 방식, 말하는 의도, 발화 의도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기억일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은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 대화는 이런 의도에서 말한 것이다 라고 발화 의도를 묻는 문제였죠. 자, 그러면은 자, 이 소설 어떻게 읽었으면 됐을까? 어떻게 읽었으면 좀 더 쉽게 내용 일치 문제에 맞출 수 있고 또 장면들을 잘 이해할 수 있었을까? 자, 고전소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차설, 각설 이런 것들은 고전소설에서 나오는 표지어들이에요. 내용이 있는 말이라기보다는 다음 이야기는 자, 말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금섬이 제 집에 돌아와 제 부모더러 부인을 하던 말을 낱낱이 전하니 부모가 참혹히 여겨 가로되
너는 아무쪼록 계교를 베풀어 부인을 살려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인물 지금 3명이나 등장했어요. 이 짧은 3줄 안에 금섬이라는 인물이 나왔고, 그 다음에 금섬의 부모가 지금 이 대화 장면에 있고, 그 다음에 이 대화 안에 등장하는 부인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인물 제가 3명 다 동그라미를 쳤어요. 인물 파악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라는 거는 아까 공간, 제가 공간의 이동 혹은 시간의 변화라는 건 장면이 변하는 거기 때문에 주의 깊게 표시를 해둬라. 왜냐면 어떤 장면에서 인물의 어떤 장면이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장면에서 어떤 심리, 어떤 시간의 선후 관계를 묻는 문제도 기출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건 여러분들이 그냥 놓치고 읽기 때문에 틀린 경우가 많아요. 즉 실수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읽기 습관을 한번 들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 집에 돌아와, 금섬이 집에서 지금 부모랑 금섬이랑 대화하는 장면인데, 부인이 어떤 일에 처했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부모가 야, 너 빨리 부인을 살려내 라고 대화하고 있죠. 금섬이 말하기를, 유 부인이, 앞에 나온 부인이겠죠. 명일에, 명일이라는 거는 밝을 명자를 써서 다음 날이라는 뜻입니다. 금일 하면 지금이고, 작일 하면 어제 작자를 써서 어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명일은 다음 날. 부인이 명일에 형장 아래 곤욕을 당하시니 다만 구하여 낼 계교가 있사오되 행장이 없으심에 한이로소이다. 그래서 내가 어디 길을 가야 되는데 행장, 어디 떠날 어떤 차림새, 그 어떤 짐 가방 이런 게 없어서 한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인이 형장 아래 곤욕을 당하시니 뭔가 지금 처형을 앞두고 있나 봐요. 그래서 내가 빨리 가야 됩니다. 근데 행장이 없어요 라고 하니까 엄마가 행장이 있으면 네 무슨 수단으로 구하려 하는가 좀 궁금해서 질문을 하고 있죠. 네가 만약에 어디 떠날 준비를 할 수 있다면은 어떤 방법 있기를 가려고 하는 거야? 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바라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 문제들은 읽기 중에 문제를 해결하면 본문을 다시 읽지 않아도 되죠. 그러면 기억에 있는 밑줄을 가지고 11번 문제 한번 읽기 중에 한번 풀어볼게요. 또 행장을 가지고 있지만 무슨 수단으로 어떤 방법으로 구하려고 하는 거야? 궁금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기억에서는 상대의 안위를 우려하여 자제를 요청한다라는 거 너무 지나친 의도를 해석했죠. 아닙니다. 그래서 1번 선지는 여러분들 읽기 중에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 4번 선지에도 기억이 바라가 걸려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기억가리글에서는 상대의 바라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자, 기억에서 너 행장이 있으면 무슨 수단으로 구하려고 하는 거야? 라는 거는 궁금해서 묻는 거지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죠. 그래서 4번도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2개의 선지가 지금 걸러졌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금섬이 대답하며 말하기를 오라비 1일에 500리씩 다닌다고 하오니 행장이 있으면 부인의 서간, 편지죠. 서간을 가지고 승상노야 진중에 가오면 능히 살릴 도리가 있나오이다 라고 해서 지금 이 바라 안에서 오라비가 나왔죠. 그래서 내가 오라비한테 부탁하면 돼. 그 편지를 가지고 거기 진중에 지금 어떤 진영 속 전쟁 속에 있나 봐요. 진중에 가서 전달해주면 돼요 엄마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부모가 가로되 행장이 무엇이 어려웠겠니? 네 말대로 행장을 차려줄 거니 아무쪼록 충렬 부인을 무삭해라. 그래서 아까 앞에 나온 부인의 호가 충렬 부인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같은 인물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금섬이 대의하여 크게 기뻐하여 즉시 옥중에 들어가. 자, 어때요? 어머니와의 대화 이후에 장소를 이동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장면 변화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표시를 해두시면 장면이 이렇게 흘러가는 내용을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죠. 옥중에 들어가 부인이 나왔죠. 부인을 보고 제 부모와 문답하던 말을 고하고 서찰을 청한데 자 편지를 좀 써주세요. 내가 전달해 드릴게요 라고 하니까 부인이 말하기를 네 오라비 나를 살리고자 하니 이 은혜를 어찌다 갚으리오 고마워 라고 얘기하고 있죠. 언파에 말이 끝나자 눈물을 흘리며 서간을 주거늘 금섬이 받아가지고 자 편지를 받아가지고 나왔다라는 것도 장면이 변했죠. 제 오라비 호철을 불러 오라비 호철 나왔습니다. 인물 새로 동그라미 해야겠죠. 편지를 주며 말하기를 사세 지금 사건이 지금 시세가 지금 상황이 급박하니 너는 주야 배도하여 다녀오라. 빨리 갔다 와. 그래서 조심히 다녀오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고 옥중에 다시 들어가요. 오빠한테 편지 전해주고 다시 들어가서 호철 보낸 사연을 고하고 왕비 침전에 근시하는 시비 월매를 불러 왕비 침전에 가까이서 모시고 있는 시비. 자, 시비는 제가 그 시조에서 시비를 열고 닫는다라고 하면 살인문, 문을 시비라고 하고 고전 소설에서 인물 이름 앞에 나오면 여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나왔습니다. 시비 월매, 종 월매를 불러서 말하기를
충렬 부인의 참혹한 일을 너도 알려니와 우리 등이 아무쪼록 살려냄이 어떠하뇨? 어때? 이렇게 살려내면 어때? 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월매가 어찌하면 살려내리오? 라고 해서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금섬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명일 아침이 되면 왕비 상소하여 죽일 것이니, 왕비가 부인을 죽이려고 할 것이니, 자, 명일은 다음 날이죠. 우리 관계치 아니하나 충렬 부인이 무죄히 죽으니 불쌍하고 또한 복중의 승상의 혈육이 아깝도다. 자, 뱃속에 혈육이 있어요. 즉 임신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죠. 인하여 충렬 부인의 전어를 전해주는 말을 설파하고 말하기를 이제 옥문 열쇠가 왕비 계신 침전에 있다니 들어가 도적하여 줌을 바라노라. 너 그거 좀 훔쳐와. 왕비 침전에 가서 너 거기 왕비 침전에 모시는 여종이잖아. 가져와 라고 부탁하고 있죠. 월매가 오케이 하고 승낙하고 가더니 이윽고 열쇠를 가져왔습니다. 장면이 빠르게 변하고 있죠. 가서 열쇠를 가지고 오니 금섬이가 말하기를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니 너는 이렇게 해라 해서 요약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월매가 눈물을 흘려 말하기를 나는 너 가르친 대로 하려니와 네 부모를 어찌하고 몸을 버리려 하느니 나는 이렇게 해서 네 가르친 대로 할 건데 너는 어떻게 몸을 버리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니까 자, 금섬이가 탄식하며 말하기를 우리 부모는 나의 동생이 여럿이니 설마 부모의 경상이 편치 못하리요. 사람이 세상에 나섬에 장부는 입신양명하여 나라를 섬기다가 난세를 당하면 충정을 다하여 죽기를 무릅써 임금을 도움이 직분이요. 노주간 종과 주인과는 상전이 급한 일이 있으면 몸이 마치도록 섬기다가 죽는 것이 당연하니 내 일이 하는 것은 나의 직분을 다함이니 너는 말리지 마. 부디 내 말대로 시행하여 부인을 잘 보호해라고 해서 상대방에게 나의 의도를 잘 전달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읽기 중에 말하기 방식 중에 니은이랑 디귿 리을 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니은에서는 자신의 목표에 상대가 함께 따라주기를 제안하고 리을에서는 자신의 생각에 상대가 따라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자, 어때요? 자,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 아무쪼록 살려냄이 어떠하뇨라고 월매한테 자신의 목표를 따라주길 제안하고 있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리을에서는 나는 이게 나의 도리야. 말리지 마. 부인을 그 대신 잘 보호해줘라고 해서 자, 맞죠? 여러분 다시 읽어볼게요. 리을에서는 자신의 생각에 상대가 따라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읽기 중에 답이 2번이다라는 걸 바로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야 시간을 아낄 수가 있죠. 자, 이거는 문제 풀이 때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연습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시켜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들어가니 그래서 리을까지 읽었죠. 자, 중력 부분 줄거리 보겠습니다. 금섬은 월매가 훔쳐온 옥문 열쇠로 유 부인을 몰래 옥에서 꺼낸 뒤 유 부인의 옷을 입고 대신 죽습니다. 자, 희생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금섬은 죽고 한편 유부인은 월매의 도움으로 지함 속에 숨어 아이를 낳고 겨우 목숨을 부지합니다. 아이를 낳았네요. 낳고 목숨까지도 부지하고 있습니다. 차시 월매가 독한 형벌을 당하고 옥중에 갇히었으나 저의 괴로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부인의 주림을 장링하여 탄식하지 마지 아니하더라 라고 해서 이렇게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시 금섬의 오라비, 자, 오라비 유 부인의 글어를 가지고 아까 남동생에게 부탁했는데 이제 편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유 부인의 글어를 가지고 주야 배도하여 서평관에 다다라 라고 해서 이 지금 오라비가 서평관이라는 곳에 다다랐다라고 장면이 바뀌었죠. 진밖에 엎드려 대원수 노야 본대에게서 서차를 가지고 왔음을 고하니 자시 원수가 그 장수가 한번 북쳐 서용을 항복하고 백선을 진무하여 대연을 배설하여 상군으로 즐길새 장조리 희열하여 승전고를 울리며 즐기더라. 지금 전쟁에서 승리해서 막 기쁨을 누리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하루는 원수가 일몽 한 꿈을 얻으니 저 꿈이라는 게 고전소설에서 자주 나오는 장치죠. 꿈에서 인물이 처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지몽이라고 해서 미리 알려주기도 하고 또 신비스러운 어떤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나지 못하는 연인을 만나기도 하고 이 고전소설은 좀 이야기 구조가 반복되는 패턴들이 있어요. 자, 작품들마다 이게 공통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고전소설들은 다 많이 읽어봐야 되는 게 또 연습해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 꿈을 얻으니 충렬 부인이 큰 칼을 쓰고 장하에 들어와 이르되 나는 팔자가 기박하여 정렬 부인의 음해를 입어 죽기에 임하였을 때 승상은 타연히 여기시니 인정은 아니로소이다 라고 해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라고 해서 어떤 일을 꿈에서 알려주고 있죠.
하거늘 원수가 다시 묻고자 하더니 문득 진중에 북소리 자주 동함에 놀랍게니 남갈몽이다. 하룻밤에 어떤 꿈이다. 지나간 어떤 일이다라는 거죠. 놀라고 몸이 떨려 일어나니 군사가 편지를 드리거늘 개탁하고 보니 유부인의 서간이다. 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그저 암시하고 있었죠. 그 글에 하였을 때 방명한 죄첩은 2번 절하고 상공 휘하에 올리나이다 라고 해서 편지의 내용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설명해주고 있죠. 첩에 재심중하여 세상을 버린 지 3년 만에 장군의 은덕을 입사하 살아났사니 환생지덕을 만분지일이나 갚을까 바라더니 여액이 미진하여 지금 궁옥에 들어와 있어 명제소석 지금 목숨이 하루아침 밤에 있다라고 해서 지금 목숨이 촉박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방명진이 죽기는 서럽지 아니하되 복중에 끼친 바 혈육이 첩의 죄로 세상에 나가지 못하고 한 가지로 죽사오니 지하에 돌아가니 조상을 배울 낯이 없고 또 장군을 만리전장에 보내고 돌아오지 못함을 기다리오니 장군을 다시 배웁지 못하고 죽사오니 눈을 감지 못할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보기를 다 못하여 대경 깜짝 놀라서 호철을 불러 물으니 호철의 대답이 분명치 못하니 대강 알지겠다. 아 네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겠다 하고 급히 중군을 전령하되 본부에 급한 일이 있어 시각이 바쁘니 중군 대조사를 그대에게 맡기니 나의 영을 어기지 말고 행군하여 뒤를 쫓으라라고 해서 다른 인물에게 그 전쟁 일을 맡기고 나는 지금 부원수에게 일을 맡기고 원수가 이에 청총마 말을 타고 필마 단기로 3일 만에 황성에 득달하니라 라고 해서 부인을 구하러 가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고전소설에서 서술자 개입 아주 중요한 출제 요소죠. 자, 서술자 개입은 법원직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개입하여 인물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자, 서술자 개입도 없었고 인물에 대한 평가도 없었죠. 이번에 인물의 내력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성격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인물의 내가 나의 삶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부분. 자, 없었습니다. 자, 없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서 그죠? 인물들이 대화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장면 앞부분에 나왔었죠. 답이 바로 3번입니다. 4번에 상황에 대한 인물의 반응을 과장되게 서술했다. 자, 어떤 반응이 과장되게 서술한다라는 거는 좀 비현실적인 어떤 내용들을 포함해서 과장되게 서술한다라는 건데 과장된 서술도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선제에 나오는 서술자계, 뭐 요약적 제시, 과장 뭐 이런 대화를 통해 어떤 제시 이런 것들이 다 이 소설 문제를 모의고사에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풀다 보면 늘 같은 선지들이 나와요. 그걸 이제 장면 안에서 찾는 연습들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문제 아주 쉽게 푸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10번에 윗글에 대한 예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유부인의 처벌 집행 당일 금섬은 유부인을 구할 계교를 월매에게 이야기하였다. 아니죠, 여러분. 다음 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전날 둘이 계교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답은 1번이었지만 여러분들이 장면 변화 혹은 시간 변화에 둔감하게 글을 읽었다면 이게 전날 계교를 짠 건지 다음 날 계교를 짠 건지 당일날 계교를 짠 건지 잘 파악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금섬은 왕비를 모시는 월매를 통해 유부인이 갇힌 옥문의 열쇠를 얻는다. 그죠? 월매를 통해서 얻는다. 자, 인물 파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에 있었죠.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소설에서는 자주 묻습니다. 3번의 원수는 꿈과 편지를 통해 유부인이 위기에 빠졌음을 알게 되었다. 그죠? 현실의 내용을 예고하는 내용이 꿈에서 이런 기능을 가질 때가 많다. 맞습니다. 금섬은 호철에게 서평관으로가 편지를 전할 것을 부탁하였다고. 호철하는 인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즉 인물 파악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푸셨을 것 같습니다. 자, 11번은 아까 읽기 중에 풀었죠. 자, 이렇게 고전 소설까지가 바로 11번까지 문제였고 다음 12번부터는 이제 비문학 지문이 출제가 돼요. 자, 그런데 비문학 지문의 주제가 세포 바로 생물, 과학 지문 안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문단이 총 5문단인데 이 문단의 개수보다는 한 문단 안에 읽어야 되는 정보들이 빼곡하게 들어가 있는 즉 정보량이 많은 비문학 지문이 출제가 됐어요. 자, 이때까지 나왔던 법원직 시험의 비문학 지문 중에 가장 정보량이 많다라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전 24년 기출문제만 보더라도 아주 적은 정보량을 가지고 있는 짧은 문단의 글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6문제 정도 비문학이 출제가 됐었는데 변별력이 아주 떨어지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어요. 하지만 이번 비문학 지문은 꽤나 변별력이 높은 본문과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집중력을 요하는
본문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모의고사를 풀 때 제가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들을 본문들을 여러분들한테 연습시켜 드리죠. 그래서 정보량이 많은 글들도 연습을 했었고, 우리는 또 정보량이 적은 법원직 종전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 정도의 정보량도 연습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던 대로만 했다면은 쉽게 흔들리지 않고 또 답을 골라낼 수 있었을 거예요. 문제의 유형 보겠습니다. 12번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내용 전개 방식. 비문학에서 늘 나오는 첫 번째 서술상 특징 묻는 문제죠. 자, 13번은 바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읽어야 되는 내용 일치 문제. 자, 이런 문제들도 제가 꼭 문단별로 읽고 내용 일치 선지 걸으세요. 제가 읽기 중에 문제가 풀려 있어야 됩니다라고 강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읽기 중에 여러분들이 문제가 풀려 있었으면 이것도 어렵지 않은 문제였을 겁니다. 자, 14번은 밑줄 혹은 빈칸 문제. 제가 추론하기 문제. 이런 문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데 밑줄이나 빈칸 앞뒤에 있는 내용을 근거를 가지고 고르셔야 됩니다. 늘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15번은 문맥상 의미 혹은 어휘의 사전적 의미를 묻는 어휘 문제였는데, 정말 이 15번 문제는 자, 드세요라고 바로 그냥 떠먹여주는 아주 가장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따로 풀이는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단어의 의미 파악 바로 해보면은 적절하지 않은 거 답이 바로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문단별로 글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제가 비문학 여러분들이 일단 스스로 독해력을 좀 키우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영역이긴 한데, 이 비문학 독해 스킬은 별게 없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접근하면 글에 어떤 표를 그리고 예전에는 막 그런 식으로 또 학습을 많이 하기도 했죠. 그런데 결국에는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까, 어떤 방식의 연습이 도움이 될까라는 건 바로 요약하기입니다. 자, 요약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왜 요약을 하는 걸까요? 이 문단 혹은 이 글 안에서 무엇을 설명하는지를 내가 말할 수 있으면 글을 요약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글 전체를 요약하는 거는 지금 문제풀이에 적절하지가 않고, 문단만 요약을 잘 해도 여러분들이 이 지금 선지에 있는 내용이 어느 문단에 위치해 있고 또 어떤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바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단을 끊어 읽는 연습, 즉 문단을 요약해가면서 읽는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비문학 연습입니다. 지금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문단을 먼저 끊어야 돼요. 한 문단이 바뀐다라는 것은 중심 문장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즉 요약해야 될 내용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단. 선천성 면역계는 침입자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공격한다. 자, 주어. 선천성 면역계라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포들은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이 세포들은 즉각적인 반응에 특화되어 있고 몇 분 이내에 반응할 때가 많다라고 해서 선천성 면역계에 있는 세포들의 특징에 대해 지금 설명하고 있죠.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어떤 특징이라고 하면 그 밑에 세부 정보가 들어가는 거겠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한다라는 거. 또 패턴 인식으로 이물질을 발견되면 경계 경보가 발령된다. 그리고 그와 함께 침입자 딱지를 붙이거나 침입자를 격리시키거나 제거하는 작업이 시작된다. 이를 담당하는 세포는 다양하고 이들 작업은 점점 더 명확히 알려지고 있다라고 해서 첫 번째 문단은 선천성 면역계는 이런 공격을 하는데 이 안에 세포들이 다양한 반응을 한다라는 것, 즉 선천성 면역계 세포들의 특징을 설명하는 문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부터는 대식세포는 이라고 해서 이 면역력을 키워주는데 담당하는 다양한 세포들, 첫 번째 문단에서 포괄적으로 설명했던 그 세포들이 대해서 그 중에 하나가 설명이 되고, 그 다음 문단도 이런 세포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상위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이고 그 밑에 하위에 그 세포들을 하나씩 설명하겠구나라고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대식세포는 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단에서 이제 설명하고자 했던 선천성 면역계의 다양한 세포들 중에 하나가 지금 설명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첫 번째 문단 읽고 이제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비문학 글들은 지금 정보량이 아주 많은 글이에요. 정보량이 많다라는 거는 예시가 있거나 아니면은 재진술이 있어서
굳이 2번 자세히 읽지 않아도 되는 문장들, 좀 이렇게 빠르게 읽어내야 되는, 스킵을 해도 되는 그런 문장들이 적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정보, 즉 정보의 중요성들이 거의 비슷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정보들은 다 읽어야 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밑줄이 많은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 모의고사 풀이할 때 제가 여러분들이 꼭 읽어야 되는 문장에 한번 밑줄을 그어보세요라고 연습을 시켜드려요. 그래서 예시가 있는 문장들은 밑줄 긋지 않죠. 그리고 막 이렇게 동일한 대상이 열거되어 있는 그런 대상들은 그 열거된 대상들을 하나하나 다 자세히 이해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것들은 이 세포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이렇게 정보가 촘촘하게 다 비슷비슷한 같은 어떤 중요도를 가진 문장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문장들은 사실 다 읽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문화 읽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린 게 당연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밑줄이 많이 있죠. 대식세포는 몸속에서 세균이나 이물질, 쓰레기 따위를 먹어치우는 식세포를 가리키는데, 자, 대식세포의 어떤 범주를 정해주고 있죠. 개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대식가라는 의미에서 대식세포라고 한다. 여기 밑줄 필요 없겠죠. 이 세포들은 조직 내에 배치되어 있다가 긴급 상황이 발생되면 현장으로 급파되거나 아니면 예방 차원에서 위험지구에 주둔한다. 이 대식세포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 이 두 문장을 요약하면 대식세포가 어디에 있는 위치를 설명하고 있죠. 대식세포는 우리 몸에 적대적인 병원체를 발견하면 즉각 공격에 나선다. 병원체를 공격하는 세포입니다. 아까 그래서 먹어치운다라고 했죠. 대식세포가 병원체를 소화하는 과정. 자, 그러면 소화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해서 과정을 이렇게 순서대로 설명하고 있죠. 일단 병원체를 자신의 세포막으로 서서히 감싼 뒤 세포 내부에 또 다른 막으로 이루어진 파고솜을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파고솜에 병원체를 가두고 분해 요소를 함유한 리소점을 주입하고, 그러면 병원체는 분해되어 완전히 제거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문단 지금 정보量엄청 많아요. 대식세포는 어떤 세포를 가리킨다. 개념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대식세포는 어디에 위치한다. 그 다음에 대식세포는 이런 식으로 병원체를 소화한다라고 해서 이 세 가지 정보를 요약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런 정보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여러분 선지에서 금방금방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읽고 뒤에 내용일지 13번 문제는 읽기 중에 바로 풀어버리면 좋겠죠. 대식세포는 이라고 1번에 나와 있어요. 병원체 침입에 취약한 조직에 배치되기도 한다. 자, 어디에 있다라는 위치 아까 나왔었죠. 아까 위험지구에 주둔하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1번 선지가 말은 좀 바뀌었지만 이게 동일한 유의한 의미라는 걸 알 수 있죠. 병원체 침입에 취약한 조직에 배치되기도 한다. 맞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나머지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정보입니다. 자, 하나 선지 하나 걸렀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은 백혈구 중에 가장 큰 단핵구는, 자, 단핵구가 중요한 핵심어가 되겠죠. 혈관을 떠나면 대식세포가 되는 세포이다. 마찬가지로 면역계를 담당하는 세포 중에 하나겠네요. 물론 이들의 포식 능력은 혈액 속에 있을 때 완전히 발달한다. 자, 혈액 속에 있을 때부터 발달하는 능력이래요. 단핵구는 이질적인 패턴을 인식하면 흡수해서 파괴한다. 또한 침입자를 발견하는 즉시 신호를 보내어 다른 세포들을 움직인다. 그래서 이 단핵구라는 세포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죠. 패턴 인식해서 파괴하고 또 다른 세포들을 움직이기도 하고. 자, 단핵구의 신호 물질은 무척 빠르고 효과적이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인터루킨이다. 자, 인터루킨 지금 여기서 원래 그 본 시험지에서는 문단이 구별되지 않았어요. 이어서 보면 됩니다. 인터루킨은 열을 발생시켜 염증과 싸우는 일에 가담한다라고 해서 단핵구 신호 물질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인터루킨. 자, 인터루킨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또 따로 새롭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죠. 발열이 있을 때 염증을 의심하는 이유가 바로 인터루킨 작용 때문이다. 그리고 단핵구는 자신이 파괴한 병원체의 시체를 수거해서 다른 면역세포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창밖으로 버린대요. 자, 그게 뜻하는 바는 이렇다라고 해서 그 뜻하는 바에 밑줄 잇고 여기까지가 문단이 끊겼습니다. 즉, 세 번째 문단이 여기까지라는 거죠. 그럼 세 번째 문단을 요약해 버릴게요. 자, 단핵구가 중요한 정보겠죠. 단핵구의 포식 과정, 이런 식으로 포식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인터루킨의 역할을 설명하는 게 바로 세 번째 문단을 요약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밑줄이 여기 있었습니다. 추론하기 문제.
자, 뜻하는 바는 이렇다라고 해서 여기서 문단이 끊겼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은 이 지금 창밖으로 버리는 역할을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라고 봐야 되는데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포식한 내용 시체를 수거해서 버린대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항체가 필요하다. 지금 그게 다네코의 역할이랑은 상관이 없었죠. 아군인이 공격을 멈춰라. 자, 병원체는 적군이죠. 그죠? 내가 죽여야 될 대상이니까 시체를 버린다라는 건 적군을 시체를 버린 거니까 적절하지 않겠죠. DNA 그물로 처리했다라는 게 다네코의 역할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리고 4번. 이런 것을 본다면 즉시 죽여라. 어때요? 이런 병원체들을 죽였으니까 너희들도 이걸 보면 죽여라는 걸 알리는 신호로는 적절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분 어렵지 않았습니다. 1, 2, 3번이 너무 정답이 아닌 오답이니까 4번밖에 답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에 수체를 수거해서 면역세포들이 다른 세포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버린다는 이유는 너희들 잘 봐. 이런 것들을 죽여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4번이 답이 되겠죠. 4번밖에 답이 되는 게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문제가 아니죠. 한 문제는 이렇게 풀리는 거고 그 다음 문단은 네 번째 문단. 과립구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라고 해서 어떤 세 가지 유형을 가지고 있는 또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세포를 등장시킵니다. 이것들은 각각 임무가 다르다. 그 중에서 가장 수가 많은 것이 호중구이다. 자, 과립구 중에서 이제 또 호중구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뒤에 나오는 호상구 나오고요. 호상구에도 표시를 해둬야겠죠. 호상구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호염기구 이 세 가지 세포들을 나눠서 또 선천성 면역계 세포들 중에 세 가지를 또 설명하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 중에 호중구는 가장 수가 많대요. 과립구 중에. 이들은 체내 세균 감염이 발생하면 단핵구 및 대식세포와 함께 가장 먼저 세균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부름을 받는다. 병원체를 포위한 뒤 잡아먹으려 하고 향균 및 항바이러스 물질을 분비한다. 포식활동은 대식세포와 비슷하지만 덩치가 작아 당연히 배가 빨리 찬다. 대신 이들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끈끈한 DNA를 그물처럼 내뿜는다. 아까 그죠? 제가 생뚱맞은 선택지죠. DNA 그물 나오는 건 바로 이 호중구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물처럼 내뿜는다. 호중구가 이렇게 끈적거리는 그물로 병원체를 칭칭 감아두면 병원체도 죽음을 맞는다. 자, 그물에는 독성 분자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호상구라는 다음 세포의 설명도 넘어가죠. 호상구는 LGE 항체와 협력해서 일한다. 그래서 항체와 협력해서 일한다. 기생충의 표면에 항체가 꽂히면은 이는 호상구에게 즉시 여기서 작업을 개시하라는 신호가 된다.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일한다라는 걸 이렇게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면 호상구는 세포 내 작은 알갱이들에게 독성 물질을 방출한다. 그래서 어떻게 면역력을 우리가 키우는지 이 세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금 자세히 다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물질은 병원체를 공격하는 동시에 다른 호상구를 불러들이기도 한다라는 거. 그런데 오늘날에는 위생과 의학 발달로 기생충과 접촉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호상구는 간혹 인간에게 해를 끼치기도 한다. 그래서 호상구가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예시를 또 설명해 줍니다. 알레르기로 천식이 발생하면은 호상구의 성분이 폐를 오히려 막 공격을 해버려서 인간에게 해를 끼치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호염기구는 말 그대로 염기를 좋아하는 백혈구라는 뜻이다. 다른 면역세포들이 기생충을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신호물질을 발산한다. 그래서 다른 세포들이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물질을 발산해서 또 면역력을 높일 수가 있겠네요. 이 역시 알레르기 발병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네 번째 문단을 가지고 요약을 하자면 이 과립구 안에 다양한 호상구, 호중구, 그 다음에 호염기구라는 세 개의 면역세포들의 각각의 어떤 기능, 역할을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네 번째 문단이었습니다. 자, 정보량이 매우 많았어요. 가장 많은 문단이었죠. 그럼 이 문단을 읽고 당연히 13번 내용일지 풀어야겠죠. 자, 이번에 병원체 감염으로 염증이 생기면 인터루킨 작용으로 체온이 올라간다는 아까 세 번째 문단에 있었죠. 체온이 올라가는 건 인터루킨 작용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과립구는 기생충 감염을 방어하는 역할. 자,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기생충 감염 방어는 아까 호염기구에 있긴 했지만 얘가 직접 감염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신호물질을 발산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장을 잘 읽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방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신호물질을 발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마지막 문단 보겠습니다. 수지장 세포는 면역 체계의 주역이다. 이들은 신호물질을 내보냄으로써 외부 침입에 즉각
반응하고 T세포와 B세포가 올바른 방어 물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마찬가지로 수지상 세포의 역할을 설명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엄청나게 긴 팔로 항원이라 불리는 병원체나 그 성분들을 지속적으로 잡아내서 조각낸다. 근데 직접 먹지는 않고 몰려오는 면역 세포들에게 시식 음식처럼 보여준다. 그래서 직접 포식하진 않는다라는 게 특징이었네요. 그래서 수지상 세포의 기능을 설명하는 마지막 문단. 자, 13번에 수지상 세포는 포식 능력이 없다. 직접 먹지는 않는다라는 것과 지금 동의어죠. 그래서 4번도 적절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번에 윗글을 다 읽었으면 이제 서술상 특징 혹은 내용 전개 방식을 좀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는데 바로 답이 3번이었죠. 첫 번째 문단에서 선천성 면역계의 작동 원리와 각 구성 요소의 기능을 서술하고 있다. 맞죠? 여러분, 첫 번째 문단에서 어떤 기능을 가진다. 그리고 각 구성 요소의 기능들, 어떤 세포들을 가지고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답이 3번이었죠. 이거 문제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14번은 읽기 중에 풀었고 15번에 여러분들이 풀 수 있었는데 답만 확인하자면 자, B에서 자, 문제 너무 쉽게 냈어요. B가 적대적이라는 단어의 뜻인데 자,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거 우호적이다. 상반된 내용이죠. 말 그대로 반의어에 해당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답이 2번이었습니다. 이거 틀리신 분들은 없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번까지 풀이를 했고 우리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영상에서 16번부터 이어서 풀이하겠습니다.